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존 로스차일드 지음. 국일 증권경제연구소 편엠. 최종 점검 목록. 내가 설명한 기초적인 것을 조사하는데 종목당 몇 시간 정도만 할애하면 된다. 회사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좋지만 그렇다고 직접 전화까지 거는 수고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사회 문서라도 연구하는 학자들처럼 연차 보고서를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도 없다. 일부 유명한 숫자는 특정 유형의 주식에만 적용되므로 그 밖의 유형에서는 모두 무시해도 좋다. 6가지 유형의 주식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내용만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주식 전반. 같은 업종의 비슷한 회사에 비해 이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은 높은가 아니면 낮은가? 기관 투자자의 보유 비중은 어떤가? 보유 비중이 낮을수록 좋다.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가? 둘 다 긍정적인 신호다. 지금까지 이익 성장 실적은 어떠한가? 이익은 단발성인가 지속성인가? 참고로 이익이 중요하지 않은 유일한 유형은 자산주다. 회사의 대차대조표가 건전한가? 아니면 취약한가? 재무 건전성 등급은 어떠한가? 현금 보유량은 어떠한가? 예를 들어 포드의 주당 현금이 $16라면 이 주식은 $16 밑으로는 떨어지기 힘들다. $16가 이 주식의 바닥이라는 의미다. 저성장주. 저성장주는 배당이 중요하므로 배당이 항상 지급되었는지 꾸준하게 증가했는지 확인하라. 배당이 아니라면 보유할 이유가 없다. 가급적이면 배당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인하라. 배당 비중이 낮다면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대처할 여유가 있다. 이익이 줄어도 배당을 지급할 돈이 되기 때문이다. 배당 비중이 높으면 배당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 더 크다. 대형 우량주. 좀처럼 망하는 일이 없는 대기업들이다. 이 경우 주요 관심사는 주가인데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현재 주가가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사업 다각화로 장차 이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라. 회사의 장기 성장률을 확인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동일한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점검하라. 이 주식을 영원히 보유할 계획이라면 이전 침체기와 시장 폭락 때 실적이 어떠했는지 확인하라. 실제로 맥도날드는 1977년 폭락에 잘 버텼고 1984년 폭락에는 주가가 횡보하였다. 1987년 시장이 붕괴되었을 때에는 다른 종목들과 함께 무너졌다. 전반적으로 맥도날드는 훌륭한 방어주다. 브리스톨 마이어스는 1973년과 1974년의 폭락 때 타격을 입었지만 주로 주가가 과대평가되었던 탓이었다. 1982년, 1984년, 1987년에는 잘 버텼다. 켈로그는 1973년과 1974년을 제외하면 최근의 폭락에서 모두 비교적 건실하게 버텨냈다. 경기순환주. 재고를 계속 자세히 지켜보고 수요 공급 관계도 살펴보라.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이 있는지 지켜보라. 이것은 대개 위험 신호이다. 경기가 회복되면 점차 주가 수익 비율이 내려갈 것을 예상하라. 투자자들이 경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내다볼 때 회사의 이익은 최대치에 이른다.
투자한 경기순환주를 잘 알면 경기순환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업종에 경기순환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3, 4년 동안 이어지는 상승기 뒤에는 3, 4년의 하강기가 온다. 이러한 패턴은 항상 반복되어 왔다. 자동차는 노후화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교체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1, 2년 정도 교체 시점을 미룰 수 있지만 조만간 매장을 다시 찾게 된다. 자동차 업종은 심각한 침체기를 겪을수록 그만큼 강력하게 회복된다. 그래서 가끔 나는 자동차 매출 부진이 한 해쯤 더 이어지기를 은근히 바라기도 한다. 그러면 더 길고 강력한 호황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자동차 매출 호조가 5년 동안 이어졌다. 경기 순환 업종에서는 하강 시점보다는 상승 시점을 예측하는 편이 훨씬 쉽다. 고성장주. 유명한 제품이 그 회사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확인하라. 최근 몇 년 동안 이익 성장률이 얼마였는가? 나는 20에서 25%가량의 성장률을 선호한다. 성장률이 25%가 넘는 기업은 경계한다. 인기 업종에는 성장률이 50%인 기업도 있지만 알다시피 이러한 회사는 위험하다. 회사가 확장 능력을 입증하려면 2개 이상의 도시에서 자사의 성공 공식을 복제하여 문을 연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가 성장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 내가 처음 방문했을 때 픽앤세이브는 남부 캘리포니아에 매장을 열었고 북부 캘리포니아의 매장 설치에 대한 논의를 막 시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확장할 주가 49개나 남아 있었다. 주가 수익 비율과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인가? 확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가? 아니면 느려지고 있는가? 면도날은 소비자들이 계속 구입해야 하는 제품이므로 매출이 지속되지만 센서매틱과 같은 회사의 매출은 주로 단발성 거래에 의존하므로 한정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는 성장이 정체되는 시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다. 센서매틱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익을 증가시키려면 해마다 새로운 시스템을 더 많이 팔아야만 했다. 기본 전자감시 시스템에서 나오는 매출이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한 매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83년에 성장률이 내려가기 시작하자 이 회사의 이익은 단순히 동반 하락하는 정도를 넘어 곤두박질 쳤다. 주식 역시 12개월 동안 42달러에서 6달러로 폭락했다. 기관 투자자나 분석가가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가 아직 소수에 불과한가? 상승하는 고성장주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면 투자자에게 큰 이점이다. 회생주. 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해도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얼마인가? 부채는 얼마인가? 예를 들어 애플 컴퓨터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현금이 2억 달러였고 부채가 없었다.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부채 구조는 어떠한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적자 영업을 버텨낼 수 있는가? 나비스타의 전신인 인터내셔널 하비스터는 잠재적 회생주였지만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신주를 수백만 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이다. 이 희석 효과 때문에 회사는 회생했지만 주가는 떨어졌다. 이미 파산했다면 주주들에게 남은 몫은 얼마인가?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회생할 계획인가?
무수익 사업을 처분했는가? 이것은 이익에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이 사업이 회복되고 있는가? 원가가 절감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효과는 어떤가? 크라이슬러는 공장을 폐쇄하여 원가를 극적으로 낮췄다. 또한 전에는 직접 생산하던 많은 부품을 하청 주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수억 달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으로 크라이슬러는 자동차 업계에서 최고 수준이었던 원가를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애플 컴퓨터는 회생을 예측하기가 더 힘들었다. 그러나 이 회세를 자세히 지켜보았다면 매출 급증, 원가 절감, 매력적인 신제품 등 긍정적인 요인이 모두 동시에 출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산주.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가? 숨은 자산이 있는가? 자산에서 차감해야 하는 부채가 얼마인가? 회사가 새로 부채를 발생시켜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렸는가? 주주들이 자산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업 산약군이 대기하고 있는가? 이 책은 월스트리트에서 전설로 불리는 마젤란 펀드의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쓴 책입니다. 생각보다 쉽게 읽히는 책이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네요. 그리고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기 쉽게 풀어놨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독백이었습니다.